사람 살려 제발 도와주세요. 뉴욕이 완전히 잠기고 런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파리는 아비규환이 되었고 베를린 시민들은 건물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15년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가 지구 전체를 덮쳤을 때 인류 문명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동시에 마비됐어요. 뉴욕 지하철은 완전 침수, 런던 템스강은 범람, 도쿄 하네다 공항은 물바다가 됐죠. 상하이 푸동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고 홍콩 마천루들 사이로 폭류가 흘러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유독 한국만이 달랐습니다. 단 한 대의 차량도 침수 피해가 없었다는 속보가 나왔을 때 전 세계 기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외쳤어요. 독일에서 10년간 홍수 대책을 연구해온 저조차 처음엔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이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떻게 전 세계가 무너질 때 한국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측을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목격한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나 슈나이더입니다. 32살, 독일 기후위기 대응 컨설턴트로 10년 넘게 일해왔어요. 베를린 홍수 대책팀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젊은 전문가죠. 하지만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3년 가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기후대응회의,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회의 셋째 날 오후 세션에서 한국의 방제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서울시 도시안전실 김수진 과장이 연단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서울 지하 깊숙이 건설된 거대한 빗물터널 시스템,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스마트 배수 네트워크, 실시간 홍수 예측 알고리즘 등을 소개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서울의 방제 시설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 50m 깊이에 굴착된 거대한 터널, 수백 개의 센서로 연결된 통합 관제 시스템, 자동으로 작동하는 배수 펌프들까지 모든 게 첨단 기술의 결정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발표를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회의실 뒤편 구석자리에 앉아서 옆에 있던 독일 환경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식 과대 광고 아니냐고, 실제로는 유럽만큼 체계적이지 않을 거라고 비아냥거렸어요. 한국 같은 작은 아시아 국가가 어떻게 독일이나 네덜란드보다 뛰어난 방제 시스템을 가질 수 있겠냐고 의심했습니다. 독일은 라인강 유역 치수 관리만으로도 수백 년의 노하우를 축적해온 나라였거든요. 김수진 과장의 발표가 계속됐어요. 서울시가 연간 강수량의 300%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었어요. 회의장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 각오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완벽하다면 왜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느냐고, 실제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해본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어요. 김수진 과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최근 완료되어 아직 대규모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하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부분 테스트에서는 완벽한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전혀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다르다고, 실제 자연재해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질문한다는 눈치를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로서 당연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덜란드 델타웍스 연구소 헨리 반데르베르크 박사가 저를 거들어줬어요. 유럽의 수백 년 축적된 치수 기술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스템의 실증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볼프강 밀러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한국이 과장된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습니다. 김수진 과장은 끝까지 차분했어요.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곧 실제 성과로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든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초청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초청에 코웃음을 쳤어요. 굳이 한국까지 가서 확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한국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벨기에 브리의 레스토랑에서 유럽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을 조롱하는 시간이었어요. 볼프강 밀러 교수는 한국이 전형적인 아시아식 허세를 부린 거라고 단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유럽 기술을 모방한 수준에 불과할 거라고 평가절하했어요. 헨리 반데르베르크 박사는 더 구체적으로 비판했어요. 한국의 지리적 조건이 유럽보다 훨씬 유리하다고 반도. 지형에 산악지대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배수가 쉬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독일이나 네덜란드만큼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기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자본과 경험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프랑스 생말로 해양연구소 피에르 뒤바 박사도 동조했어요. 유럽은 수세기 동안 홍수와 싸워온 경험이 있다고, 그런 노하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의 발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치가 없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어요. 전형적인 과대 광고일 뿐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서 한국의 방제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한국어로 된 자료들이어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몇 개 학술 논문을 읽어봤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예산 규모와 기술력을 고려하면 독일만큼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행 능력이 부족하면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베를린으로 돌아가서 독일 환경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과대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어요. 환경부 관료들도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과장된 홍보에 휘둘리지 말고 유럽의 검증된 기술에 집중하자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런 반응에 만족했습니다. 역시 전문가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가 유럽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제 확신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전 세계를 뒤흔들 대재앙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이상한 기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서양과 태평양에서 동시에 강력한 저기압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유럽 기상센터에서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록적인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런 예보는 매년 있던 일이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의 치수 시설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11월 25일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귀청이 터질 듯한 경고음을 내며 울렸어요. 긴급 재해 경보였습니다. 독일 전역에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115년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 강우량이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창밖을 내다봤는데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빗줄기가 마치 하늘에서 강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텔레비전을 켜니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럽 전체, 아니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기록적인 폭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뉴욕에서 왔어요. 새벽 5시 CNN 속보였습니다. 맨해튼 지하철 전 구간이 완전히 침수됐다는 소식이었어요. 1, 2, 3, 4, 5, 6호선이 모두 물에 잠겨서 운행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타임스 스퀘어 영상이었어요. 평소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던 그곳이 완전히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 깊이가 성인 허리춤까지 차올랐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수백 명의 승객들이 물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보트를 타고 역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브루클린 브리지와 맨해튼 브리지 아래로 강물처럼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물에 떠서 장난감처럼 밀려다니는 장면이 마치 재난 영화 같았습니다. 런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템스강이 범람하면서 런던 시내 중심가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브리지가 물에 잠기고 빅벤 주변 도로도 모두 침수됐어요. 버킹엄 궁전 앞 광장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런던 지하철 시스템은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 운행이 중단됐어요. 튜브역들이 모두 물에 잠기면서 지하철 승객들이 지상으로 대피하는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타워 브리지였어요. 이 유명한 다리가 물에 반쯤 잠긴 채 절반만 보이는 모습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파리에서도 비슷한 참사가 벌어졌어요. 생강이 범람하면서 루브르 박물관 지하 수장고가 침수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이 밤새 귀중한 작품들을 상층부로 옮기는 응급 작업을 벌였어요. 모나리자와 밀로의 비너스까지 긴급 대피시켜야 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완전히 강물로 변했어요. 명품 상점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카페 테이블들이 물 위에 떠다니는 초현실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에펠탑 주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트로카데로 광장이 호수처럼 변하고 에펠탑 1층 부분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베를린도 마찬가지였어요. 슈프레강이 범람하면서 포츠담 광장 지하 상가가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 앞 파리저 플라츠도 물바다가 됐어요. 독일 정부청사 주변까지 물이 차올라서 공무원들이 건물 상층부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은 더욱 심각했어요. 아파트 1층과 2층이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는 이미 완전히 물에 잠긴 상태였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침수로 고장나서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아시아 상황은 더욱 끔찍했어요. 상하이 푸동 지구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동방명주 타워 주변 고층 빌딩들 사이로 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세계 최고층 빌딩들로 유명한 루자주이 금융지구도 1층이 모두 침수됐습니다. 상하이 지하철은 전 구간 운행 중단됐고 홍차오 국제공항과 푸동 국제공항 모두 폐쇄됐어요. 항공교통이 완전히 마비된 거였습니다. 도쿄는 더 심각했어요. 하네다 공항이 완전히 침수되면서 활주로가 바다와 구별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시부야 교차로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신주쿠 고층 빌딩들 1층이 모두 침수됐어요. 도쿄역 지하 부분은 아예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정말 장관이 펼쳐졌어요. 마천루들 사이로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센트럴 지구의 국제금융센터와 환국금융센터 같은 초고층 빌딩들 로비가 모두 물에 잠겼어요. 스타페리 부두는 아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물에 잠겼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전 세계 도시들의 참혹한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자동차들이 강물처럼 변한 도로에서 장난감처럼 떠내려가는 모습, 사람들이 건물 옥상에서 헬리콥터 구조를 기다리는 절망적인 장면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국제 항공교통망도 완전히 마비됐어요.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이 동시에 침수되거나 폐쇄되면서 항공기들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히드로, 샤를드골, 프랑크푸르트, 스키폴, 존 F 케네디, 로스앤젤레스, 나리타, 하네다 공항 등 세계 주요 허브 공항들이 모두 운영을 중단했어요. 글로벌 물류 시스템도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함부르크, 로테르담, 앤트워프, 롱비치,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항구들이 모두 침수됐어요. 경제적 파장은 즉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개장과 함께 10% 이상 폭락했고 유럽과 미국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다우존스는 2,000포인트 이상 급락했고 나스닥은 15% 넘게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동시에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아파트에서 지켜보면서 절망감에 빠졌어요. 인류가 수세기 동안 구축해온 모든 문명 인프라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한국이었어요. 한국도 이제 곧 비슷한 참사를 겪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몬순 기후의 영향을 직접 받는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이런 기록적인 폭우를 버틸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브뤼셀 회의에서 그렇게 자랑했던 방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한지 곧 드러날 거라고 냉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갈 예정이었어요. 11월 25일 저녁 8시 전 세계가 재앙 상황을 보도하는 가운데 정말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NN 인터내셔널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냈어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침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보이거나 아직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인데 한국만 멀쩡할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졌어요. 서울시에서 공식 브리핑을 열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한 대의 차량도 침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지하철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하철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조작이거나 과장된 발표일 거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BBC 월드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시작했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등 한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인천국제공항 소식이었어요. 전 세계 주요 공항들이 모두 침수되거나 폐쇄된 상황에서 인천공항만 정상 운항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출발했지만 목적지, 공항이 폐쇄되어 갈 곳을 잃은 항공기들이 인천공항으로 회항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어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국의 방제 시스템을 긴급 분석 보도했습니다. 서울 지하에 거대한 빗물터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서 이번 폭우를 완벽하게 감당했다는 분석이었어요. AFP 통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지난 30년간 구축해온 첨단 방제 시스템이 드디어 진가를 발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런 보도들이 모두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세계가 이렇게 처참한 상황인데 한국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급하게 인터넷으로 한국 현지 상황을 직접 확인해 봤어요. 소셜미디어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서울 시내 모습이 정말 평상시와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평범하게 출근하고 있었어요. 도로에 물이 고인 곳은 전혀 없었고 자동차들도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등 서울의 주요 번화가들을 보여주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찾아봤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상점들이 모두 정상 영업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평상시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강 주변 영상도 충격적이었어요. 강물이 불어나긴 했지만 범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체계적으로 수위가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포대교, 한남대교, 성산대교 등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도 모두 정상 통행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라면 교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을 상황인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하철 영상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 모든 지하철 시스템이 침수로 마비된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은 정상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심지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3호선과 4호선까지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내부에는 물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승객들도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마치 바깥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강남역, 홍대 입구역, 명동역 등 주요 환승역들의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처럼 지하상가에서 쇼핑하고 있었어요. 부산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산항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항구들이 모두 마비된 상황에서 부산항만 홀로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영상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바닷물과 빗물이 섞여서 엄청난 양의 물이 밀려드는데도 해변가 도로나 호텔들이 전혀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다른 주요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도시도 심각한 침수 피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제주도 상황이었어요. 섬 지역이라서 당연히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주국제공항도 정상 운항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이게 조작이나 가짜 뉴스가 아니라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알자지라, NHK, 프랑스 24 등 각국 언론들도 연이어 한국 상황을 긴급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NHK 도쿄 특파원은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이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바로 옆 나라인 한국만 멀쩡하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프랑스 24 서울 특파원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정부가 피해 상황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각국 위성 영상 분석 결과도 한국의 발표를 뒷받침했어요. 위성에서 촬영한 동아시아 전체 사진을 보면 중국, 일본, 북한은 모두 침수 지역이 선명하게 보였는데 한국만 예외였습니다. 국제 항공 관제 시스템 데이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상 운영되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했습니다. 글로벌 해운 추적 시스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동아시아에서 정상 가동되는 항구는 부산항과 인천항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일제히 불가능하다고 외쳤어요.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르몽드 등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즈 국제부 편집장은 사설을 통해 한국의 발표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더 나아가서 한국 정부의 정보 통제 가능성을 거론했어요. 권위주의적 정부가 재해 피해를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디언지는 한국의 지리적 특수성을 언급했어요. 반도 지형과 산악지대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배수가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르몽드는 아예 한국 언론의 신뢰성 자체를 의심했어요. 국가 이미지를 위해 과장 보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이런 언론들과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방제 시설이 좋다고 해도 이 정도 극한 상황에서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개인들이 올린 소셜미디어 영상들,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들, 심지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한국의 발표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 출신의 거주자들이 모두 한국의 상황이 정말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CNN 서울 특파원이었던 존 스미스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직접 서울 곳곳을 다녀본 결과 정말 침수 지역을 찾을 수 없었다고요. BBC 아시아 특파원 사라 존스는 더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한강변을 따라 20km를 걸어봤는데 물이 넘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증언들을 듣고 점점 분노에 가까운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브뤼셀 회의에서 제가 한국을 조롱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 한국도 곧 실상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11월 26일 전 세계가 여전히 복구 작업에 매달려 있을 때 저는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독일 환경부에서도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한국의 방제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나다면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단장으로 하는 긴급조사단이 구성됐어요. 조사단에는 저 외에도 함부르크 대학의 볼프강 밀러 교수, 네덜란드 델타웍스 연구소의 헨리 반데르베르크 박사, 프랑스 국립수자원연구소의 피에르 뒤바 박사 등 유럽 최고의 방제 전문가들이 포함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의 성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가서 확인하면 숨겨진 피해들이나 과장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11월 27일 오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루프트한자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이 정말 완벽하게 정상 운영되고 있었어요.
이틀 전 그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시설이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바닥에는 물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어요. 천장이나 벽면에도 누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전광판과 시설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재해 대응이나 복구 작업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와 똑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입국장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국토교통부 방재안전실의 김철수 실장과 서울시 도시안전실의 박영희 과장이었습니다. 김철수 실장이 인사하면서 말했어요. 유럽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한국의 방재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이라고 모든 시설을 개방해서 투명하게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고속도로에서도 계속 놀랐어요. 이틀 전 폭우가 내렸다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도로 곳곳에 고인 물이나 파인 곳이 있을 법한데 고속도로가 완전히 멀쩡했어요.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깨끗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흐르는 하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물이 불어난 흔적은 있었지만 범람했거나 제방이 무너진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말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상점들이 모두 정상 영업하고 있었고 시민들도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재해종합상황실이었어요. 이곳이 서울 전체의 방재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마자 압도됐어요.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이 서울 전체의 실시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CCTV 화면이 도시 곳곳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있었어요. 한강, 청계천, 중랑천 등 주요 하천의 수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빗물 관리 시스템이었어요. 서울 전체에 설치된 수천 개의 센서들이 빗물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애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이틀 전 폭우 때도 서울 어느 곳도 침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었어요. 각 구역별로 빗물 수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위험 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 대응 시스템이었어요. 특정 지역의 빗물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배수 펌프가 가동되고 우수관 차수문이 열리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어요. 볼프강 밀러 교수가 질문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느냐고요. 박영애 과장이 답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해서 2020년에 완성됐다고 총 30년이 걸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어요. 헨리 반데르베르크 박사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였느냐고요. 김철수 실장이 답했습니다. 총 15조 원이 투입됐다고 연평균 5천억 원씩 꾸준히 투자한 결과라고 했어요. 저는 그 규모에 놀랐어요. 한국이 그렇게 큰 예산을 장기간에 걸쳐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둘째 날에는 한강 지하에 건설된 거대한 빗물 터널을 직접 견학했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지하 50m 깊이에 굴착된 터널의 지름이 12m나 됐어요. 이 터널이 한강을 따라 총 40km나 뻗어 있다고 했습니다. 터널 내부로 들어가 보니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터널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곳곳에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박민수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이 터널 하나로 서울 전체에 내리는 빗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고 시간당 200mm의 폭우가 와도 문제없다고 자신했습니다. 터널 곳곳에는 수위 센서, 유속 측정기, 압력계 등 정밀한 계측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실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자동 배수 시스템이었어요. 터널 내 곳곳에 설치된 거대한 펌프들이 물의 양과 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가동됐습니다. 피에르 뒤바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규모의 지하 터널 시스템은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정말 혁신적인 설계라고 평가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해왔다고 언젠가는 이런 극한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했다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은 없었느냐고요. 박민수 박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과거에 아픈 경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된 건 다음 날이었어요. 셋째 날에는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제2의 항구도시이자 동북아 물류 허브인 부산이 어떻게 폭우를 이겨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KTX로 부산에 도착하는 내내 놀라웠어요. 고속철도가 정상 운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선 어디에도 침수나 피해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역에서 부산항으로 이동하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도시 전체가 평상시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해서 더욱 놀랐어요. 항만 시설들이 모두 정상 가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수 흔적이나 복구 작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이동훈 본부장이 설명해줬어요. 부산항 전체가 스마트 방제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된다고, 바닷물과 빗물을 동시에 제어하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항만 곳곳에 설치된 자동 배수 펌프들을 직접 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대형 트럭만 한 크기의 펌프들이 수십 대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동훈 본부장이 설명하기를, 이런 펌프들이 조수간만의 차이와 강수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적의 배수 타이밍을 자동으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하 빗물 저장 시설이었어요. 부산항 지하에는 축구장 10여 개를 합친 크기의 거대한 빗물 저장고가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20m 깊이의 이 저장고는 일시적으로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수가 빠질 때 바다로 방류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야드를 둘러보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만 개의 컨테이너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어느 곳도 침수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야드 곳곳에 설치된 배수 시설들도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어요. 빗물이 고일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이 중앙통제실에서 컴퓨터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날씨 예보, 조수 예보, 선박 입출항 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경악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첨단 시스템들이 정말 30년 전부터 계획되고 단계적으로 구축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넷째 날 대구를 방문했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악 지형에 둘러싸인 분지 도시가 어떻게 침수를 막았는지 궁금했는데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 방제 시스템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됐거든요. 대구시청에서 마련한 첫 번째 일정은 팔공산 자락에 건설된 빗물 저류 시설 견학이었어요.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치수 시설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건설된 거대한 댐과 여러 개의 저수지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평상시에는 깨끗한 호수처럼 보이지만 폭우 시에는 막대한 양의 빗물을 임시 저장하는 다목적 시설이었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과 정민호 과장이 설명해줬어요. 이런 시설들 덕분에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도심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도심으로 내려와서 본 지하 저류지는 더욱 놀라웠어요. 대구 시내 곳곳에 축구장만 한 크기의 지하 공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지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로 사용하다가 비가 오면 몇 분 만에 빗물 저장소로 변신하는 혁신적인 다목적 시설이었어요. 동대구역 지하에 있는 저류지를 직접 들어가 봤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거대한 지하 공간이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바닥과 벽면에 설치된 수백 개의 센서들이 물의 양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자동 정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어서 저장된 빗물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민호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대구시 전체에 이런 지하 저류지가 30개나 있다고, 총 저장 용량이 100만 톤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견학을 마치고 대구시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뜻밖의 장소에 들르게 됐어요. 한국수자원공사 대구지역본부 연구소였습니다. 연구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벽면 전체를 덮고 있는 흑백 사진들이 눈에 띄었어요. 모두 과거 홍수 피해 장면들이었습니다. 1980년 을미 홍수, 1990년 연천 홍수,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8년 집중호우 피해 등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재해들이 연대기 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모습들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집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절망적인 장면들이었어요. 특히 1980년대 사진들은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당시 한국이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을 때라 제대로 된 방제 시설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린아이가 홍수로 무너진 집터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처절한 장면이었어요. 그때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김재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김재환 박사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80년 을미 홍수 때 5살이었다고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하루 만에 집이 물에 떠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다고 회상했어요. 부모님이 급하게 김재환 박사를 높은 곳으로 대피시켰지만 본인들은 미처 나올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김재환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과 생이별을 한 거라고 아침이 되어서야 이웃집 할머니가 구해줘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고 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고백에 숨이 막혔어요. 김재환 박사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 후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평생 한 가지만 생각했다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한 것도 물 관리 전문가가 된 것도 모두 그때의 경험 때문이었다고 털어놨어요. 물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물을 정복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김재환 박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방제 전문가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1980년, 1990년, 1998년 등 큰 홍수를 겪은 세대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방제시설 구축에 매진했다는 거였습니다. 연구소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더 많은 사진들을 봤어요. 1998년 집중호우 때 잠실과 강남이 완전히 물에 잠긴 모습,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대피하는 장면들이었습니다. 김재환 박사가 그 사진들을 하나씩 설명해줬어요. 저 한 장면 한 장면이 모두 우리에게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벽에 걸어두고 매일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2000년대 초반 사진들이었어요. 당시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방제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결정했던 시기였습니다. 김재환 박사가 설명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고 하지만 과거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홍수 피해를 직접 겪어본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당파를 초월해서 방제 예산 확보에 앞장섰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의 참여도 놀라웠어요.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방제 기술 개발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기업 총수들 역시 과거 홍수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참여였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자발적으로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개인 주택에서도 소규모 방제 시설을 갖추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고 했습니다. 김재환 박사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 게 아니라 기억을 준비한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 이렇게 설명해줬어요. 서구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대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겪어본 과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 과거의 아픔이 너무 생생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어요.
한국의 방제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의 집약체가 아니라 집단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는 의지의 결정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섯째 날에는 인천을 방문했어요. 서해안의 복잡한 조수간만의 차이와 강수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조건의 도시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방제시설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인공섬 위의 공항이 어떻게 폭우와 해수면 상승을 동시에 막아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해수면보다 높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방에 거대한 배수 펌프와 방조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태풍과 폭우가 동시에 와도 견딜 수 있는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인천항의 스마트 포트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비가 와도 중단되지 않도록 모든 크레인에 방수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야드 전체에 자동 배수 시스템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송도신도시의 방제 설계였어요. 도시 전체가 처음부터 극한 기후를 고려해서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모든 건물이 지상 1층보다 높게 지어졌고 도로와 보도 사이에는 빗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센트럴파크 같은 녹지 공간도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거대한 빗물 저류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고 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송도는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를 완전히 고려해서 건설된 미래 도시라고 어떤 극한 상황이 와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방제 시스템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그 배경에는 과거의 아픈 경험과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날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가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줬거든요. 여섯째 날 조사단의 마지막 일정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한강 유역 전체를 헬리콥터로 둘러보는 것이었어요. 상공에서 서울의 방제 시스템 전체를 조망해보자는 한국 측의 제안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헬리콥터에 올라 한강을 따라 비행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강 양안을 따라 체계적으로 배치된 방제 시설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강변에 설치된 거대한 펌프장들, 지하로 연결된 빗물터널 입구들, 곳곳에 자리 잡은 저류지들이 마치 거대한 방어망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여의도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지하 저류 시설이었어요.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축구장 10여 개 크기의 지하 공간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 박민수 박사가 헬리콥터 안에서 설명해줬어요. 이틀 전 폭우 때 이 시설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했는지 자세히 들려줬습니다. 당일 새벽 3시부터 시간당 90mm가 넘는 폭우가 시작되자 모든 센서들이 즉시 위험 신호를 보냈다고 해요. 중앙통제실에서는 자동으로 1단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했습니다. 오전 6시경 강수량이 시간당 120mm를 넘어서자 2단계 비상체제가 발령됐어요. 모든 지하 빗물터널과 저류지가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정오쯤 강수량이 시간당 150mm에 달하면서 최고 단계인 3단계 비상체제가 가동됐다고 해요. 이때부터 모든 방제시설이 최대 출력으로 운영됐다고 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 서울 어느 곳도 침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이나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사흘 전 그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강남역, 홍대, 명동 등 주요 번화가들이 모두 평상시와 똑같이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쇼핑하고 카페에 앉아있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강변 공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민들이 산책하고 운동하며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폭우의 흔적이라고는 조금 불어난 강물 말고는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반포대교 위를 지날 때 박민수 박사가 말했어요. 바로 저 아래 지하 50m의 거대한 빗물 터널이 지나간다고. 이틀 전에는 그 터널로 엄청난 양의 물이 흘렀지만 지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의도 상공을 지날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국회의사당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중요한 건물들이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설명했어요. 여의도 지하에도 거대한 저류 시설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이 지역만큼은 절대 침수될 수 없다고 국가 중요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인천국제공항 상공도 지났어요. 저희가 며칠 전 도착했던 그 공항이 정말 바다 위의 인공섬인데도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공항 주변에 설치된 방조제와 배수 시설들이 상공에서 보니 더 명확했어요. 정말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방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내린 후 저희는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를 방문했어요. 한국방제 시스템의 총괄 기관이었습니다. 김정수 사장이 직접 나와서 맞이해줬어요. 유럽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아줘서 영광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김정수 사장이 한국 방제 시스템의 전체적인 철학을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방 중심의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형 재해 관리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서구의 사후 복구 중심 모델과 달리 한국은 사전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수 사장이 말했어요.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피해를 생각하면 사전 예방 투자가 훨씬 경제적이라고, 더 중요한 건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의 방제 시스템 구축에는 5만 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했어요. 그중 상당수가 과거 홍수 피해를 직접 겪은 사람들이거나 그 가족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로 참여한 게 아니라 절대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참여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정수 사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어요. 우리는 기술로 자연을 이긴 게 아닙니다. 기억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것이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법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방제란 돈이 아니라 집념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시내를 걸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봤어요. 네온사인이 밝게 빛나는 거리, 활기찬 시민들,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는 모든 풍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노력해왔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잠시 쉬면서 강을 바라봤어요. 잔잔하게 흘러가는 강물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방제 시설들을 생각하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알던 방제가 아니야라고 중얼거렸어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어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부대행사로 열리는 국제방제 컨퍼런스에서 한국 방문 결과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에는 전 세계 방제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첫날 각국의 피해 상황 보고가 이어졌어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도 모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참담한 보고들 뿐이었습니다. 뉴욕시 응급관리청장은 맨해튼 지하철 복구에만 30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런던시 재해대응팀장은 템스강 유역 재건에 최소 2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 연방재해방지청장은 더욱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어요. 이번 같은 극한 기후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텐데 현재의 방제 기술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 발표 차례가 왔어요. 연단에 오르는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대부분 회의적이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고 있었거든요. 몇 달 전 브뤼셀 회의에서 한국을 조롱했던 그 독일 전문가라고 말이에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마디를 꺼냈어요.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시작이었거든요. 몇 달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방제 기술을 과대 광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을 뛰어넘을 리 없다고 확신했어요.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의 솔직한 고백에 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만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지난주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서울 지하 50m에 건설된 총 40km의 거대한 빗물 터널, 도시 전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수천 개의 센서 네트워크, 자동으로 작동하는 배수 시스템까지. 각각의 사례를 들 때마다 청중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워하더니 점점 집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투자 규모였어요. 한국이 지난 30년간 방제 인프라에 투입한 예산이 총 15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을 때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연간 5천억 원씩 꾸준히 투자해온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한국 방제 시스템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재환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5살의 홍수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소년이 평생을 바쳐 방제 전문가가 된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고, 과거의 아픔을 겪은 세대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은 미래를 기억으로 준비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지만 한국은 이미 겪어본 과거가 있다고, 그 과거의 아픔이 너무 생생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서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어요. 몇 초 만에 전체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수가 몇 분간 계속됐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질문은 미국 연방재해관리청 부청장에게서 나왔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과 사회적 합의라고, 30년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환경청장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한국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술보다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어요. 사후 복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국형 접근법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생태전환부 장관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험을 소개했어요. 재해 복구 비용과 예방 투자 비용을 비교해보면 예방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더 중요한 건 인명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내각부 방제 담당 대신은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국과 국제적 협력을 추진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미 기술 공유에 적극적이라고 답했어요. 다만 각국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관리부 장관에게서 나왔어요. 앞으로 국제적 방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모델이 세계 표준이 될 겁니다.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이 일상화되는 시대에는 한국식 예방 중심 접근법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발표였다며 격려해주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대표단의 반응이었어요. 김정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직접 와서 인사했습니다. 솔직하고 정확한 평가에 감사하다고, 이제 진짜 국제 협력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어요.
독일 권위자가 인정한 한국의 방제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제 발표가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BBC는 K방제, 기후위기의 새로운 해답이라고 보도했어요. CNN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방제 모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24는 유럽 전문가도 인정한 아시아의 혁신이라고 평가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독일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자국 전문가가 한국을 칭찬한다고 해서 비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객관적 분석이라고 지지해줬습니다. 슈피겔은 독일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라는 사설을 실었어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조롱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옹호하는 대변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후련했어요. 다음 날부터 정말 많은 연락들이 쏟아졌어요. 각국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한국 방제 기술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한국과의 방제 기술 협력 방안을 문의해왔어요. 영국 환경청은 템스강 유역에 한국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연방재해관리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한국형 방제 시스템 적용 가능성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이었어요. 한국과 유럽연합 간 방제 기술 협력 협정을 추진하는데 제가 실무진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제 정말로 한국과 유럽이 손을 잡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유럽연합과 한국 간 방제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협정 체결식은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양쪽이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협정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몇 달 전 제가 한국을 조롱했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었습니다. 협정 내용도 포괄적이었어요. 방제 기술 공동 연구 개발, 전문가 교류, 비상시 상호 지원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제3국 지원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과 유럽이 협력해서 개발도상국의 방제 능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체결식 후 기자회견에서 저도 소감을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은 인류가 기후변화에 맞서는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유럽의 경험이 만나면 정말 대단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과거의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해왔어요. 앞으로 유럽과 한국의 방제 기술이 어떻게 융합될 것 같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한국의 예방 중심 철학과 유럽의 다양한 기후 조건 경험이 결합하면 전 세계에 적용 가능한 보편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개인적 변화에 대해 질문했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엔 기술을 보려고 왔는데 결국 정신을 배우고 갔다고,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한국의 지혜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김재환 박사, 박민수 박사, 김정수 사장 등 지난 방문에서 만났던 분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저는 정말 벅찼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김재환 박사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마이어 박사님 덕분에 우리의 진심이 세계에 전해질 수 있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답했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한국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강물 아래 숨어있는 거대한 방제 시설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는 거리, 평화롭게 걸어다니는 시민들,
모든 것이 소중해 보였어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유럽에서 온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동료들과 언론에서 보내온 축하와 격려의 말들이었습니다. 독일 환경부 장관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마이어 박사의 객관적 분석 덕분에 독일의 방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젊은 연구자들의 메시지였어요.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는 학자의 모범을 보여줘서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스카이라인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과 동시에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편견 없는 시각으로 모든 나라와 기술을 평가하겠다고,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겸손을 배우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제가 열린 마음을 갖게 된 여정이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기술의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한국의 방제 기술은 단순한 공학적 성취가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의지의 결정체였어요. 방제란 돈이 아니라 집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거였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해서 독일 땅을 다시 밟는 순간 새로운 사명감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과 유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최신 방제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혁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인공지능 재해 예측 시스템에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기억의 힘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것을 미래의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 말이에요. 세계를 덮친 115년 만의 폭우, 그 속에서도 한국만이 달랐던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기억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은 계속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증인이자 협력자로 남고 싶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기억의 승리였습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야말로 기후변화 시대에 인류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했던 그 다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방제란 돈이 아니라 집념이었어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고 저는 그 진실을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